예,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5년 뒤에는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일본에 육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드디어 일본을 추월한다. 또 한국 경제가 임진왜란 이후에 400년 굴욕을 청산하게 됐다. 매우 감격스러운 어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사들은 의문들을 안 가지고 쓰는 것인가? 과연 5년 후라고 많이 달라질 것인지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이 전망은 그런데 뭐 아무 데서나 나온 건 아니고 IMF에서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에서 지난달 초에 내놓은 2015 세계 경제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보면은요, 각국별로 내년 그리고 2020년까지 1인당 GDP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은요, 지난해 28,000달러 정도에서 2020년에 36,000달러 정도로 오르고요. 예. 그런 반면에 일본은 36,000달러 정도였던 게 38,000달러로 느는데 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죠. 예.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 PPP로 보면은요, 오히려 2018년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예. 뭐 정말로 그 IMF의 이렇게 예상대로라면 뭐 비슷해지다가 심지어는 이렇게 역전되는 것도 있네요. 뒤집어지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치가 과연 정확하게 맞겠느냐 하는 부분부터 짚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IMF에서는요, 일본의 경우 거의 0%대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봤고요. 예. 한국은 성장률 3%대 이상으로 유지할 거라고 봤습니다. 3% 후반대네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거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전문가 이야기로 먼저 들어보시죠. 예. 성장률을 보니까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일단 내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 3.2%, 그다음에 2020년도 3.6% 이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IMF에서 수집할 때 개별 국가들한테 사실 자료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이라든가 국제연구소들에서 그러니까는 3%대 주장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이 근거가 굉장히 좀 과장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하긴 뭐 3.6이란 그 저 수치가 굉장히 좀 요즘은 생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망을 하려면 그 전제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예. 그 근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최백은 교수의 주장인 것 같고, 근데 IMF가 내놓은 것이 이게 한국 정부 기재부의 전망치를 이걸 근거로 한 건가요?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전망이 낙관적인 전망이 그대로 반영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거기에 또 짚어볼 게 환율로 인한 착시,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GDP라는 거는 미국 달러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한국은 수출을 많이 해서요, 달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일본은 그동안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둘 다 생산량이 어느 정도 늘었다고 볼 때 한국은 1인당 GDP가 환율 효과 때문에 수치가 확 올라가는 반면에 예. 일본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GDP가 올랐을 경우에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러면 더 나아질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생산된 총액을 국민수로,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개인들에게는 얼마가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지표가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겁니다. 올라간 것만큼 다 분배가 잘 되느냐?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수치를 보면은요,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43.5%고요, 일본이 51.9%입니다. 예. 대부분 선진국이 50% 이상인 것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전체 나라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임금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일본은 이만큼이고 한국은 저만큼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결국 한국 경제의 외형적인 모습이 커졌다고 해도 국민이 더 잘 살게 됐느냐, 이거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요. 직접 이런 지적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수치상으로 보면 선진국의 영역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선진국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도가 됐든 문화가 됐든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앞서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단지 GDP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그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표로 봤을 때 좀 더 이제 큰 총액으로 보면은요. 예. 일단 일본의 전체 경제 규모 GDP는 4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우리의 3배 이상이고요. 예. 전 세계 부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 일본은 57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는 17개에 그쳤습니다. 예. 그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도 1위 품목이 일본이 우리보다 4배 더 많고요. 소프트웨어 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은 이제 기초과학 위주로 2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반면에 우리는 평화상 수상자 1명밖에 없다는 점도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노벨상 가지고 그렇게 따질 수 있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아픈 것은 기초과학에서 굉장히 뒤져 있다라는 것을 노벨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예. 그래도 뭐 이 정도로 IMF에서 전망한다라는 것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 않을까요? 예, 물론 이제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평가할 때 1인당 GDP라는 지표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표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 탓이든 환율 덕분이든 뭐든 일본을 뛰어넘는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사건인 건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다른 지표들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 1인당 GDP 숫자만 가지고 한국이 400년 굴욕을 청산하게 됐다라고까지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예. 임지련 외란까지 나왔군요. 예. 기사에는.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